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정치권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직무배제 가능 여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로 최고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잠시 후에는 또 의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이게 어떤 방안이 될 것이냐를 두고 각자의 해석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건 탄핵 이후에 탄핵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는 방향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나누는 얘기의 요체 같고 그런 그 방법 중에 이제 개헌과 관련돼서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각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중임제 개헌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 개선이 결부된 임기 단축이 논의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하야다 또는 뭐 단순히 뭐 체포 구속이다 이건 뭐 사건이죠. 체포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도 4개월이면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논의되는 시점은. 그러나 단순히 정치권에 논의되는 것이 임기 단축만을 목적으로 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정부 구조, 통치 구조가 바뀌는 게 낫겠다. 뭐 내각제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불안하니까 중임제 개헌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1년 단축 또는 그 이상의 단축 등을 논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배경에서 여당 내에서 일단 자체 안이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확정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임기 단축을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2016년도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당시에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뭐 책임 총리제도 했었고요. 당시에 총리를 김병준 총리로 임명을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었죠. 그다음에 당시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시피 그렇지만 그것도 개헌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바로 탄핵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어떤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에 있었던 공동 아니면 책임 총리제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어떤 변칙적인 어떤 운영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야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논의를 하기에는 탄핵을 앞두고 있어서 이 탄핵을 국민의 민심을 얻은 어떤 탄핵을 일단은 추진하고 직무배제 상태, 대통령의 직무배제 상태에서 어떤 나머지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탄핵을 가결시키는데 아마 거의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아까 다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때는 여당이 128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의석수가 훨씬 많았죠. 한 20석이 더 많았고 야당도 사실은 대통령 그다 하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 좀 서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의석수가 일단은 그때하고 다르고 8표만 이탈이 되면 사실은 이제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그때와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면 사실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거든요. 탄핵을 매주 발의하고 이럴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한 정치 환경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차분히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 발표했을 때 보면 이제 당분간은 일단은 책임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은 행사를 하고 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두고 이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느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일단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봐야죠. 이건 대통령의 어떤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 또는 사고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대통령 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한다든지 하야든지
탄핵 소추를 통한 파면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고는 이제 아픈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병의 어떤 구속 수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사고로서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어떤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있었던 어떤 이 책임 총리제 논의 자체는 헌법상 아예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외치를 맡고, 그다음에 예.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내치를 맡는 형식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책임 총리라고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어저께 한동훈 대표도 말씀드렸는데 외교를 포함한 어떤 직무 배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어떤 기능을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 권한 모두를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일견 바로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간에 있었던 어떤 이 대담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어떤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 대표랑 매주 회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당분간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바로 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보기엔 네가 뭔데 이런 얘기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완전히 받아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거리 시에는 대행 체제가 작동하니까 그건 헌법 규정에 따른 대행 체제인 그렇죠. 것이고, 예. 그다음 사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헌법 규정에 따른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이걸 이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옛날 우리 왕조 시대의 그 양위처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헌법적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DJP 때도 보면 헌법적인 틀 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부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리가 대통령 어떤 국법 행위를 하게 되면 군사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등이 거기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사인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책임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리 제도하고 원래 책임 총리 제도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 담화 발표한 것은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예. 이제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준 거고, 예.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 입장은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의를 제기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매주 만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한다고 해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과 주례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걸 한동훈 대표와 정당 대표와 주례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바뀔 걸로 생각이 되고, 정당과 그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해야 돼, 예전같이.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괄적 이유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예. 주례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법적 규정에 맞는 대통령의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는 이런 좀 심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어요.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걸 당정 협의라는 차원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국회에 관련돼서 좀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위헌적이다라는 말도 안 맞는 것이, 자,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만약에 특별히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야당 대표 영수회담 왜 합니까? 똑같잖아요. 야당 대표 영수회담 하는 이유는 야당 대표가 원하는 것들, 또 야당 지지 세력이 원하는 것들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잖아요. 예. 똑같아요. 여당 대표와의 그 국무총리와 이런 회담도 그런 취지의 한 예로서 보면 되는 것이고, 다만 국무총리가 그럴 권한을 가지려면 대통령이 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례이동 등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절차적 합헌성만 거친다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위헌적이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안 맞는 거죠.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국수본의 우종수 국수본부장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인데, 이상민 장관, 전 장관 어제 긴급 출국 금지 조처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이 출국 금지 조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말씀 앞서 드렸는데요. 지금 면직 사의 표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 장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수본의 수사 상황은 전해드린 것처럼 전 방첩사령관 포함해서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소식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매주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입입니다. 자, 지금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언제 퇴진하느냐. 그리고 이제 앞서 두 개는 우리가 방금 논의했듯이 그럼 권한을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왜 행정부의 어떤 권한들을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비판점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언제 퇴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럼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6개월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본인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다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탄핵 소추가 된다 손 치더라도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장 6개월이거든요. 180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기간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간은 어느 정도 못 박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권을 어찌 보면 내가 대통령을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탄핵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 아니면 반대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러한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기간 제시를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제시가 돼야지 야권과도 저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친한계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한동훈 대표 지금 어떤 걸 좀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러니까 탄핵을 일단 막아야 된다는 당내 어떤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견은 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 탄핵 겪은 이후에 보수 정치 토양이 사실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와 당내 요구, 그다음에 당의 정치 미래,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나 아니면 수사 여부나 그다음에 하야 여부를 떠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음 대선도 염두를 안 해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이 과연 가장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그다음에 정당의 차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냐 이거 갖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마련되는 안에 대해서 일단 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버거우실 텐데 각종 당내 보면 상임고문단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원로들도 있을 수 있고 3선, 4선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원외 또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당내 의견들을 두루 모아서 그 모은 의견을 중히 반영한 어떤 수습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당내 의견과 상관없는 대통령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 지도부만의 판단이다. 이거는 사실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후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의견을 마련할 때 당내 수렴된 의견들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두고도 여러 가지 좀 압박들도 나오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민주당은 매주 이거 수요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토요일 날 표결 계속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화요일 날 발의하고 그다음에 뭐 목요일 날 보고인가요? 국회 네. 보고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보고가 금토일 날 12일 목요일 날 예, 보고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표결하겠다는 예.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당부당을 떠나서 일단 실제 있는 거니까요. 예. 뭐 부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그 뒤에 만약에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난 할 거야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국면이 돌아오게 되면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득은 하겠죠. 그런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뭐 헌법기관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또 거기에 맞는 또 대응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그 부결된 상황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당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던 우상호 의원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민주당이 123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을 다 통틀어도 175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당시 반란표를 60여 표 넘게 68표에 가까운 반란표를 어떤 설득을 통해서 어떤 가져온 과정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어려웠겠죠. 굉장히 그 많은 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당시에 어떤 그 여당의 의원들을 개개인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제 각 당이 각을 세우고는 있지만은 원내대표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양심이 호소하고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당론으로 가서 저는 정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 헌법기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지만은 뭐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해보는 거죠.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증인을 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는 비익성,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비밀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진술을 했다는 것들이 분명히 다 조서 작성이 돼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알게 된다면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민심이 더욱 요동을 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결국 저는 표결을 하러 들어올 거다. 그 표결하러 들어와서 이제 그건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건 가부는 본인이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200석 넘도록 그 표결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걸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가를 해라. 가를 부탁한다. 이런 요청보다는 일단 들어와서 투표는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르게 된다면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치력을 좀 발휘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여기서 탄핵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계속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워낙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결이 되더라 할 텐데 만약에 2차도 이번 주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3차는 차라리 한 좀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3차 탄핵안을 그러니까 발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의 좀 과도한 행동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또 두세 번 발의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뭐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탄핵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제명안 또 내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연착륙시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급하게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뭐 만약 국가의 기능들이 일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시민의 피해로 가는 거예요. 물론 비상계엄 자체가 큰 잘못이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 그 탄핵 표결이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나가는 국회 직원들 신분증 검사를 당한 거 알고 계세요? 경찰이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신분증 검사를 했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거죠. 어디 직원이냐 이렇게 국회 나오시는 분들. 근데 주변에 경찰은 만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치안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은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로부터 초래된 이 불안한 상태를 이걸 수습해갈 정치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자꾸 몰아붙여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그 공백 상태 이런 걸 초래하는 것은 그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몫은 정치권들이 해결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또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리면서도 경찰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당장 지난 토요일 날 그 부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오늘 발의해서 목요일 날 다시 표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어떤 표결 상황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이게 한번 부결된 법안은 또 재차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꿀 겁니다. 그렇죠. 바꾸는데 지난번 법안은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명태규 씨 관련돼서 공천 의혹 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천 의혹 등이 들어가면 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정당을 타켓으로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관련돼서 다시 법안에 넣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표 이탈 추이를 보면 위험하긴 하죠. 처음에는 한 표도 없다가 그다음에 아마 4표인가요? 4표 나왔다가 6표 나왔다가 0표였다가 4표였다가 6표까지. 4표지만 거기서는 이제 2표가 찬성이고 나머지 1표 기권 무효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표 추이를 보면 급작스럽게 늘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탈표만 보면 2표에서 6표로 늘었기 때문에 이 표 추이 이탈표 추이를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어떤 내용을 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아마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문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앞서 저희가 국수본에서 그 전 행안부 장관이나 전 방첩사령관 등의 출국 금지 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자막 보여주시면 자막 보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자, 이 지금 출국 금지 조처에 대해서 경찰 특수단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1명을 입건을 했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이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목요일 날 과연 그 표결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단계를 거듭할수록 재발의할수록 지금 최소 0표 이탈표였다가 4표, 6표, 지금 이탈표 8표 나와버리면은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브리핑이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장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브리핑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 이재승입니다. 저희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 현장 지금 공수처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현장 이야기가 제대로 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현장 지금 목소리가 좀 명확하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현장 화면 넘기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여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본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하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검경의 수사권 경쟁 사이에서 뛰어들었었는데 검경 수사에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 수사 내용을 좀 이첩하기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현장 공수처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 속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들 이첩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수사권 자체는 경찰에 있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 개시 요건에 보면 부패 범죄 또는 경제 범죄인데 그걸 하다가 이제 인지하게 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권은 있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만약에 내란죄에 관련된 어떤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도 검찰의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있거든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거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했느냐가 문제예요. 검찰은 김용현 씨를 체포해서 뭐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또 관련자 진술 때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아직 강제 수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스스로 얘기했듯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할 만한 수사 단서를 발견했느냐? 그거는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 경찰은 공수처의 그 수사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지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수사 진행 정도가 가장 빠른 곳, 가장 빨리 한 곳이 뭐 맞춰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 빨리 했는지 여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면 검찰이 빠르지만 공수처 차장이 얘기했듯이 공수처가 더 검토를 빨리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검찰은 150명 정도의 수사단 규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 부분은 어느 기관이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상황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황만 봤을 때는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소환 조사하고 경찰은 그 뭐 공관이나 이런 데에서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정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넘겨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방금 바라보십니까? 공수처 대변인의 어떤 그 발표 보면 그 수사의 공정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아마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청장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전부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예. 이 계엄 사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찰에서도 자신 내부 기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공수처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공수처가 그 물적 규모로만 하면 예. 검사가 25명에 수사관이 40명입니다. 행정직이 20명으로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검사도 지금 다 정원이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수본 경찰 같은 경우는 150명의 지금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원 같은 경우도 검사 20명에 어떤 수사관이 30명. 그다음에 군 수사본부도 같이 지금 연동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는 지금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를 또 이건 받아서 하게 되면 조금 저는 수사의 신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뭐 공수처도 공수처 나름대로 저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각각의 수사 주체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신속하게 일단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의 어떤 국수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사대로 저는 진행을 하되 협조를 하에서 지금 오늘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하는 특검법 이번 내란 사건 관련한 특검법이 출발이 되면 그 특검으로 모든 것 어떤 이 수사 자료라든지 어떤 수사 진행 과정들이 통합돼서 나중에 이런 하나의 어떤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것으로서 어떤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특검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예. 나중에는 이 경찰, 그다음 검찰, 그다음 공수처 각각의 수사 주체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워낙 그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공수처도 뛰어들고 경찰도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브리핑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히나 보시죠. 지금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소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 지금 707 특임단 단장도 혹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그 내용도 보시면은 굉장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좀 탓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특임단장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특임단의 그 일원들은 패자다.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지시 때문에 그렇게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속았다는 거죠. 예,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군 관련해서 지금 특수전 사령관 포함한 이런 군 관련 수사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처음에 그 경찰에서 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얘기 중에 자발적인 수사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 검찰의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우회적이다, 복잡하다라고 하니까 좀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의 본인들의 생각의 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게 되면 내가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 같고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땐 자꾸 영장이 중복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라인업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에서 하는 것들은 주된 것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본류를 찾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을 바로 소환해가지고 긴급 체포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다 아마 그 의견들이나 아니면 진술들을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혐의 여부, 혐의자에 대한 범위를 추리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돼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겨누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을 딱 찾아서 김용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시라는 것이 비상계엄의 지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라 했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했다. 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으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 책임은 일단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직접적인 뭐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직접적인 본류를 겨냥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지금 수사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아마 안보 수사단 인원들은 군 쪽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민간인들을 수사하는 것 같은데 수사 인력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풍부한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보태지면 조금 더 완벽한 퍼즐이 되지 않을까. 근데 보태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할지가 양대 수사기관장들이 아마 조금 어떤 라인업을 해서 기구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707 특임단은 국회에 의원들 150명 모일 수 없게끔 좀 방지하라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에서 했었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류를 찾는 방안에서 다음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수사 방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가장 수사는 기본이 일단 김병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부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거나 지시 이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707 특임단장인 김태현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진입을 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물론 본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속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당시에 어떤 자기가 지시한 내용은 있거든요. 출동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거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아예 책임이 없다, 책임을 면피하겠다. 저는 그런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부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그 상부는 바로 대통령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이번 2차 탄핵안 가기 전에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 안에 주 내에 아마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병도 어느 정도 저는 소환 조사 이후에 아마 확보될 확률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소환 조사,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707 특수임무단장의 말은 이제 아마 벙커에서
지휘부 모여 있는 벙커에서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다 끌어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의 거기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수사가 최종 목적일 텐데 김용현 장관의 어떤 진술이 어떠냐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은 모든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하는 얘기들이 많고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령 작성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령 작성의 이제 뭐 경로 이런 예.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사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통령과 어떤 연관인지도 또 같이 수사를 할 거예요. 예. 결국 김용현 장관의 이제 키맨이 된 거죠. 이 수사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지금 3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계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